아니, 당신이 대체 여기에 왜 있는 거야? 오늘 사연은 김민주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조명이 복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혼잡한 응급실 안에서 김민주는 오늘도 분주하게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며 쌓아온 그녀의 숙련된 손길은 환자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민주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선명하고 날카로웠어요. 3번 침대 환자 활력 징후 어떻게 됐나요? 민주가 젊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혈압 140대 90, 맥박 102, 호흡 20입니다. 산소 포화도는 95%로 안정적이에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확인했어요. 또 다른 평범한 날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50대 남성, 심장마비 의심, 이송 중, 의식 잃었습니다. 구급대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응급 카트를 준비하고 의사를 호출하고 다른 간호사들과 함께 환자를 맞을 준비를 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의료진이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민주는 숨가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행동했죠. 맥박 약하고 불규칙합니다. 심전도 준비해 주세요. 민주가 지시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환자의 얼굴을 처음 본 순간 민주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죠. 창백한 얼굴, 그리고 조금 더 주름이 늘었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그 사람. 15해 전 그녀와 딸을 버리고 떠난 남편, 정태석이었습니다. 간호사님? 간호사님. 옆에 있던 의사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돌려놓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민주는 즉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을 다룰 때가 아니었죠. 그녀는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심장마비 치료 프로토콜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무거운 마음을 억누르며 기계적으로 움직였어요. 약물 투여, 심전도 모니터링, 의사의 지시에 따른 신속한 대응.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손은 정확했습니다. 다행히 태석의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 심장마비는 심각했지만 빠른 조치로 최악의 상황은 면했어요. 그는 중환자실로 이송되었고 민주는 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졌어요. 정태석, 57세. 분명 그였습니다. 쓰디쓴 웃음이 민주의 입가를 스쳤습니다. 15해 만에 만난 남편은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에게 돌아왔군요. 퇴근 시간이 되었지만 민주는 병원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태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디서 지냈을까? 왜 지금 그녀의 병원에, 그녀의 응급실에 나타난 걸까?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휴대폰 진동이 민주의 생각을 흐트렸습니다. 딸 소희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엄마, 오늘도 늦으시나요? 민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5살 때 아버지가 떠난 후 소희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자랐습니다. 결핍된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 지금 28세가 된 소희는 겉으로는 강하게 보였지만 민주는 딸의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금 늦을 것 같아. 미안해. 짧게 답장을 보낸 민주는 중환자실 창문을 통해
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 슬픔, 혼란, 그리고 이상하게도 연민이 뒤섞였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민주에게 말했어요. 안정된 상태입니다. 내일 아침에 깨어날 것 같네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면 15해 만에 그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과거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병원은 여느 때와 같이 분주했습니다. 민주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죠. 태석이 떠난 그 비 오는 날, 소희의 끝없는 울음소리, 그리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긴 시간들.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4번 침대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간호사가 알려왔어요. 민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했을까요? 그녀는 천천히 태석의 병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은 열려 있었고 약간 혼란스러운 듯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정태석 씨, 안녕하세요. 대학병원 간호사 김민주입니다. 어제 심장마비로 이송되셨어요. 민주는 최대한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태석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무런 인식의 기색이 없었어요. 그저 낯선 간호사를 보는 듯한 표정이었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민주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대학병원입니다. 어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기억나시나요? 태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렴풋이요. 하지만 그가 민주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저희가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민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5해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알아보지 못한다니. 이건 또 다른 도피 방법인가? 아니면 정말로?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 민주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태석은 알아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이후 의사가 와서 태석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심장 상태는 점차 안정되고 있었지만 의사는 다른 문제를 발견했어요. 뇌 스캔 결과 태석은 오래된 뇌 손상의 흔적이 있었고 이것이 간헐적인 기억상실증의 원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태석 씨는 과거에 심각한 두부 외상을 입은 적이 있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태석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은 구멍이 많아요. 때때로 과거의 일들이 흐릿해집니다. 의사는 민주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간헐적 기억상실증 같습니다. 오래된 기억들, 특히 감정적으로 충격이 컸던 사건들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민주는 이 상황의 아이러니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태석은 가족을 버린 죄책감으로 자신의 과거를 망각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병리적인 문제일까요? 병실을 나온 민주는 태석의 소지품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 담긴 봉투였어요. 신분증, 지갑, 열쇠, 그리고 민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또 다른 신분증이 있었어요. 강준호, 57세. 사진은 분명히 태석이었지만 이름은 달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갑 안에 있는 가족 사진이었어요. 태석, 아니 강준호는 다른 여자와 어린 남자아이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사랑하는 준호, 서연, 민우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태석은 기억상실증을 앓으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이 사실을 소희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민주가 달려가 보니 한 여성이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다급하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강준호 씨가 어제 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들었어요. 그의 아내입니다. 어디 계신가요?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였어요. 박서연. 그녀도 태석의 아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김민주 간호사님이신가요? 병원 보안 요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강준호 씨의 아들이 학교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강 씨의 연락처로 병원에 연락이 왔는데 지금 상황을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녀의 앞에는 통제할 수 없이 커져가는 소용돌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또다시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14살 소년 강민우의 이송이었어요. 민우는 학교에서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심한 과호흡 상태였고 불안 발작 증상을 보였습니다. 민주는 복잡한 감정을 누르고 전문가로서 민우를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는 태석의 또 다른 가족의 일원, 그녀의 남편과 다른 여자 사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그 아이는 무고했어요. 어른들의 복잡한 상황에 희생된 또 하나의 피해자일 뿐이었죠. 괜찮아요, 민우야. 천천히 숨을 쉬어봐요. 들이쉬고, 내쉬고. 민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우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아빠가 죽을까봐 무서워요. 민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딸 소희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는 지금 안정적인 상태야. 걱정하지 마. 그때 박서연이 응급실로 달려왔습니다. 민우야, 괜찮니?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민주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는 서연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15해 동안 태석과 함께한 여자, 그녀의 자리를 대신한 사람. 민우의 상태가 안정되자 의사는 그를 관찰실로 옮겼습니다. 서연은 민주에게 다가왔어요. 감사합니다, 간호사님. 민우가 아빠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나 봐요. 제 남편은 어떤가요? 볼 수 있을까요? 민주는 망설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태석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남편분은 현재 안정적입니다만 기억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호는 10년 전부터 간헐적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어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심해지죠. 그의 과거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어요. 10년 전 그가 길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만났거든요. 기억을 잃은 채로요. 민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태석의 이전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병원 카페에서 서연은 자신과 준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작은 시골 마을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남자를 발견했어요.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했고 서연은 그를 돌봐주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사랑에 빠졌고 강준호라는 새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태어났고 그들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민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태석은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잊은 채 새로운 삶을 살아온 것이었어요. 그는 소희와 자신을 정말로 잊은 것일까? 아니면 도망치기 위한 변명일까? 그때 병원 입구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민주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소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그 사람이 여기 있어? 소희가 분노에 찬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소희는 병원 직원으로부터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어요. 민주는 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희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15해 동안 어디 있었는지 직접 물어볼 거야.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이유가 뭔지. 소희가 외쳤어요. 서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 씨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 순간 민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태석이 기억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의사는 갑작스러운 충격이 태석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소희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강준호가 아니에요. 민주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태석, 저의 남편이자 소희의 아버지예요. 15해 전에 우리를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민주와 소희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준호는 증거가 있어요. 소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 보였어요. 젊은 태석, 민주, 그리고 5살의 소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그녀의 남편이었어요. 젊었지만 틀림없이 같은 사람이었죠. 어떻게, 왜? 그때 민우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관찰실에서 나온 모양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이 사람들은 누구야? 세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상황은 단순한 배신이나 복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무고한 아이들이 관련되어 있었고 그들의 상처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었죠. 우리 먼저 진정하고 이야기해봐요. 민주가 제안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해요. 하지만 소희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온 상처가 폭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소희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의 부재로 상처투성이었고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민주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죠. 병원 카페에서 4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척하고 있다는 거야? 소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 가족을 만들어 놓고 민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14살 소년의 눈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아빠가 다른 가족이 있었어요? 서연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우야, 우리도 지금 알게 된 거야. 아빠가 기억을 잃기 전에 다른 삶이 있었던 것 같아. 민주는 이 상황의 복잡함을 실감했습니다. 태석, 아니 준호는 2개의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고 2 가족 모두 그의 일부분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었죠. 저는 아버지를 만나보겠습니다. 소희가 결연히 말했어요. 15해 동안 못한 질문들을 해야겠어요. 의사는 태석의 상태가 안정되어 면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억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강한 감정적 충격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희는 결심한 듯 했습니다. 민주와 소희가 태석의 병실로 향하는 동안 서연과 민우는 카페에 남았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녀의 10년 결혼 생활이 사랑했던 남편의 정체성이 모두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태석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주와 소희가 들어오자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안녕하세요. 태석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낯선 사람을 대하는 공손함이 묻어났어요. 소희는 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 아버지는 30 후반의 활기찬 남자였지만 지금 눈앞의 사람은 50대 중반의 지친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만큼은 변함없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세요? 소희가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강했습니다. 태석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소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소희입니다. 김소희, 당신의 딸이에요. 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민주와 소희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제가 딸이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당신은 정태석입니다. 민주가 차분히 말했어요. 15해 전 우리 가족을 버리고 떠났죠. 그리고 이제 강준호라는 이름으로 다른 가족과 살고 있고요. 태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소희는 가방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9살 때부터 쓴 일기예요. 아버지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매일 썼죠. 오늘도 아빠는 오지 않았다. 내일은 올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녀는 일기장을 태석의 침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건 제가 13살 때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을 때의 진단서예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버림받음의 공포와 애착 문제. 그리고 이건 제가 20살 때 시도했던 자살 기록이에요. 태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소희가 내민 서류들을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저는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믿어주세요. 당신의 기억 상실이 편리한 변명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큰 의문이 생겼어요. 왜 떠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민주는 이 대화가 너무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태석의 심장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과도한 스트레스는 위험할 수 있었어요. 소희야, 천천히 하자. 아버지의 상태가. 그때 태석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의 눈이 초점을 잃고 몸이 경직되었어요. 심전도 모니터의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석은 다시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의료진이 신속하게 병실로 들어왔고 민주와 소희는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소희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봐. 하지만 알고 싶었어. 왜 우리를 버렸는지. 민주는 딸을 품에 안았어요. 이해해, 소희야. 나도 알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그의 건강이 우선이야. 그날 저녁 소희는 아버지가 떠난 진짜 이유를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15해 전 건설 현장 사고라는 키워드로 검색했고 마침내 하나의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대형 건설 현장 붕괴, 5명 사망, 현장 책임자 정태석 실종.
소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사고 현장의 책임자였고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후 실종되었다는 거였어요. 기사는 계속해서 안전수칙 무시와 부실공사 의혹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태석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참사를 피해 도망친 것이었을까요? 소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생존자 인터뷰, 사고조사 보고서, 관련 재판 기록까지 모든 증거는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태석은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아버지가 단순히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죄책감과 책임을 피해 도망쳤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의 기억상실은 어쩌면 이 끔찍한 진실을 피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 기제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는 이 모든 증거를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소희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서연과 민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민주는 의사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소희가 다가가자 민주의 얼굴에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소희가 물었어요.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어젯밤에 모든 기억을 되찾으셨어. 과거의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된 충격으로 상태가 악화되었지. 소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가 찾아낸 진실을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스스로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어떠세요? 안정됐어.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하셔. 과거의 모든 기억, 특히 사고와 관련된 기억들이 한꺼번에 돌아왔대.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울어서 붉어져 있었어요. 준호. 아니, 태석 씨가 모든 것을 말했어요. 건설 현장 사고, 그가 내린 잘못된 결정들, 도망친 이유까지. 소희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성도 자신처럼 태석의 거짓말에 속았지만 그녀는 적어도 10년간 그와 함께했고 아들을 낳았어요. 서연의 상처는 어떨까? 그녀의 배신감은 얼마나 클까?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짧게요. 그리고 감정적인 자극은 피해주세요. 병실에 들어서자 태석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소희를 보자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에는 이제 인식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희를 알아보았어요. 소희야. 태석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모든 게 기억나. 그날 사고, 내가 내린 결정들, 너와 엄마를 두고 도망친 것까지. 소희는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려왔지만 지금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분노나 원망이 아니었어요. 복잡한 감정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충돌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했어요. 태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웠어. 5명이 죽었어, 소희야. 내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고 그 결과로 그들의 가족들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겠니? 너와 엄마 얼굴은 어떻게 볼 수 있겠어?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도망치는 게 더 쉬웠어. 그리고 얼마 후 사고 현장에서 머리를 다쳤고 기억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지. 의사들은 내 기억 상실이 부분적으로는 심리적인 것일 수 있다고 했어. 내 죄책감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였던 거야. 소희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 복잡한 감정과 싸웠습니다. 분노, 연민,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해.
그녀는 아버지가 범한 실수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그것이 가족을 버린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유는 알게 되었습니다.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책임에서는 도망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족에 대한 책임에서는 도망칠 수 없어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또 다른 가족을 만들었죠. 태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과 민우는 내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사람들이야. 그들에게 내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은 또 다른 비겁함이었어.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어머니 서연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민우의 얼굴은 혼란과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아빠, 민우가 불렀어요. 정말 다른 가족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태석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민우야, 내가 많은 실수를 했단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어. 하지만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 널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민우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아빠가 감옥에 가야 해요? 태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너무 오랫동안 도망쳤어.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곳에는 태석의 결정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그들 사이에는 미묘한 연결고리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공통된 상처, 공통된 사람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었죠. 민주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모두를 바라보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면회 시간을 줄여달라고 하셨어요. 태석 씨의 상태가 아직 불안정해서요. 소희는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 병실을 나온 후 네 사람은 병원 정원에 모였습니다. 봄의 첫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민주, 소희, 서연, 민우. 서로 다른 삶을,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서연이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태석 씨가 자수하면 재판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아마 실형을 살게 될 거고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요? 소희는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과 같은 아버지를 둔 이복 동생이었어요. 그녀는 민우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나도 아버지 없이 자랐어. 쉽지 않았지만 살아남았어. 민주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여성은 같은 남자에게 상처받았지만 이상하게도 서로에게 분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종의 연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당신의 남편을.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우리 모두 태석의 선택의 희생자예요. 그리고 민우는 소희의 동생이니까요. 봄바람이 그들 사이로 불어왔습니다. 완전한 용서와 화해는 아직 멀었지만 작은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어요. 상처를 치유하고 진실을 마주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씨앗이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재판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태석의 자수 이후 3달 동안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제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었어요.
민주, 소희, 서연, 민우 모두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함께 이 순간을 마주하고 있었죠.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선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정태석, 업무상 과실치사 5건, 증거인멸, 도주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태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지만 얼굴에는 묘한 평화로움이 있었어요. 마침내 그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고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태석은 잠시 가족들과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수갑을 찬 손으로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빠가 잠시 떠나 있을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이유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기 위해서란다. 민우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4살 소년에게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아버지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서연은 태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기다릴게요, 준호. 아니, 태석 씨.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태석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새 삶을 시작해도 돼, 서연아. 내가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슬프지만 강인한 미소였어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어떤 이름으로 살았든 당신은 민우의 아버지예요. 태석은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했지만 작은 진전이 있었어요. 소희야. 소희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존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민주에게도 시선을 돌렸어요. 민주야, 미안해. 너무 늦었지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 소희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당신은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교도관이 다가와 태석에게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태석은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어요. 두 가족, 그가 상처 준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만날 때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게요. 태석이 떠난 후 네 사람은 법원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가을의 첫바람이 그들 사이로 불어왔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소희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민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일단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민우의 학교도 옮겨야 할 것 같고 새 직장도 찾아야 해요.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좋은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행정직 자리가 있는데.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민주를 바라보았어요. 도와주시겠다는 건가요? 왜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우는 소희의 동생이니까요. 소희는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를 보는 것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민우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태석의 선택의 희생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집에 남는 방이 있어. 원한다면. 시간은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교도소 면회실로 스며들었어요. 태석은 면회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매일 자신의 실수와 마주하며 진정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죠. 문이 열리고 민우와 소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태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1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아빠. 민우가 반갑게 불렀어요. 태석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학교는 어때? 민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소희 누나가 수학 공부 많이 도와줘서 성적도 올랐어요. 태석은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도와줘서 고마워, 소희야. 소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가 똑똑해서 가르치기 쉬워요. 그리고 서연 씨가 우리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랑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태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은 상황이었어요. 서연이랑 민주가 친구가 되다니. 친구까지는 아니에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둘 다 강한 여성들이니까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두 여성 모두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지만 그들은 그보다 더 강했어요. 나는 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어요. 소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자수한 것, 반성하고 있는 것. 태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왜? 소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도 당신의 선택으로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그들과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들도 당신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어? 다양했어요. 여전히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지나간 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은 당신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러고 있다고 알려줬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태석은 소희에게 물었습니다. 언젠가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을까? 소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완전한 용서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해와 화해는 가능할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적을 바라지 않았어요. 단지 조금씩 하루하루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4년 후 태석은 모범수로 1년을 감형받고 출소했습니다. 교도소 문 앞에는 서연, 민우, 그리고 놀랍게도 민주와 소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석은 햇빛에 눈을 찌푸리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환영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태석에게 가벼운 포옹을 했어요. 민우는 이제 19살의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빠, 돌아와서 기뻐요. 민주와 소희는 약간 거리를 두고 서 있었습니다. 태석은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와줘서 고마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출발을 축하하러 왔어요. 소희는 태석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사고 피해자 가족들의 연락처예요. 당신이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태석은 감사의 마음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계획은 자신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었어요. 함께 걸어가면서 태석은 이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에요? 민주가 물었습니다. 태석은 잠시 생각했어요. 먼저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는 건설 안전에 관한 강연을 하고 싶어요. 내 실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소희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지만 이제는 작은 희망의 빛도 함께 있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들은 함께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험난할 것이지만
적어도 그들은 이제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직 멀었을지 모르지만 화해의 첫걸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태양이 구름 사이로 비춰왔습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죠. 태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그는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자, 민주가 말했습니다. 새 출발을 위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함께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은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고 상처를 치유해가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의 대가는 컸지만 그들은 이제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에이, 늙은이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쳐다보기만 해도 금방 쓰러질 것 같은데. 험악한 조폭들이 칼국수집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칼국수집 손녀의 부탁을 받고 찾아온 노인들의 충격적인 정체를 말이죠. 오늘 사연은 정명자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5시, 정명자는 35년째 같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구부정해진 허리를 일으켜 세우고 불편한 무릎을 붙잡고 일어나 작은 방 한편에 모신 남편 영정 앞에 목례를 합니다. 여보, 오늘도 우리 가게 잘 봐주세요. 매일 아침 같은 인사를 건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끝자락에 위치한 명잔의 칼국수는 규모는 작지만 맛과 정성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가게였습니다. 명자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깨끗이 닦인 바닥과 정돈된 테이블을 확인하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젯밤 딸 정미경이 퇴근 후 들러 깨끗이 청소하고 간 흔적이었죠. 사람은 정으로 사는 거야. 돈보다 중요한 건 정이고 그 정이 없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썩은 음식이나 마찬가지지. 명자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명자는 주방으로 들어가 쌀을 씻고 육수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주방 창문으로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시장의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옆 생선가게 강씨 아저씨, 건너편 반찬가게 박씨 아주머니가 명자씨, 오늘도 건강하시오? 하고 인사를 건네면 당신들도 장사 잘 되세요 하고 정겹게 답합니다. 명자의 칼국수 맛은 시장에서 알아주는 맛이었습니다. 특히 육수에는 명자만의 비법이 있었죠. 시장 상인들은 물론 근처 회사원들과 학생들까지 찾아오는 단골이 많았습니다. 특히 매주 화요일 오후면 어디선가 나타나는 노인 넷은 명자가 특별히 아끼는 손님이었습니다. 항상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는 이 노인들은 늘 정확한 금액을 놓고 깎듯이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장사를 마치고 저녁 8시쯤 가게 문을 닫으려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딸 미경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명자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엄마, 재석이가 사고로. 말을 잇지 못하는 딸의 목소리에 명자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위 박재석은 중소전자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기술력 하나로 승부해 꾸준히 성장하던 회사였죠. 외동딸 미경을 대학 때부터 한결같이 좋아해 결혼까지 이르렀고 명자에게는 친아들 같은 사위였습니다. 무엇보다 외손녀 윤서를 끔찍이 아끼는 좋은 아버지였고요. 장례는 황망히 치러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사로 결론 내렸으나 평소 운전을 조심히 하던 재석이었기에 명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넋이 나간 딸과 어린 손녀를 보살피느라 그런 의구심은 뒤로 미뤄둘 수밖에 없었죠. 사위의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가게 문이 드르륵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3명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서 오세요 하고 반갑게 맞이했겠지만 이들에게서 풍기는 분위기는 손님이 아닌 것 같아 명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명자 씨 되십니까? 선두에 선 40대 후반의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는 박진수라 자신을 소개하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금융 컨설팅이라는 이름이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제가 왜요? 명자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댁의 사위 박재석 씨 관련 일로 왔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저희 회사에서 대출을 받으셨는데 아직 상환되지 않은 금액이 있어서요. 박진수의 말에 명자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재석이가 무슨 빚을?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총 5억 원 정도 됩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5억 5천만 원 정도고요. 박진수가 서류 뭉치를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고인의 회사 자금 유용과 관련된 일이라 법적으로는 상속자에게 채무가 이전됩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내밀어진 서류들과 도장, 서명은 분명 재석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주일 안에 계획을 세워서 연락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박진수는 명자의 어깨를 툭 치고는 남자들과 함께 가게를 나섰습니다. 명자는 그제서야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해가 완전히 저물고 조용한 시장 골목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삶의 무게가 한순간에 어깨를 짓누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명자의 중얼거림은 어둠 속에 잦아들었습니다. 오늘부터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명자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박진수와 그의 일당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전통시장 안에서 명자의 가게를 향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법원의 정식 절차나 재판 없이도 명자를 압박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려던 명자는 문 앞에 붙어있는 붉은색 종이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채무 불이행자 이 건물은 채무 관계로 인해 압류 대상입니다라는 문구가 씌어 있었죠. 다른 상인들이 출근하기 전에 서둘러 떼어내려 했지만 이미 몇몇 상인들이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명자 씨, 무슨 일 있어요? 생선가게 강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해예요. 명자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강 씨의 눈빛에는 이미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진수가 2명의 건장한 남자를 데리고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손님들이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말을 꺼냈죠. 정명자 씨,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으시네요. 그러시면 우리도 할 일을 해야겠습니다. 명자는 창백한 얼굴로 박진수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좀 조용히 해주세요. 손님들이 계세요. 손님들이요? 아, 이분들 말씀이신가요? 박진수는 고개를 돌려 손님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가게 주인이 5억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돈 빌려 쓰고 갚지 않는 사람의 음식을 드시는 게 편하신가요? 순식간에 가게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돈을 놓고 서둘러 가게를 나갔습니다. 명자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끼며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뭐가 그리 놀라세요? 사실이잖아요. 당신 사위가 회사 돈 빼돌려 도박하고 여자 만나는데 써버린 거 몰랐어요? 박진수의 말에 명자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우리 재석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박진수는 비웃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건 뭔지 설명해 보시죠. 그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는데 그곳에는 재석이 도박장에서 찍힌 듯한 사진과 여성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분명 재석이었지만 그런 곳에 간 적 없다고 확신하는 명자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일주일 더 드릴게요. 그때까지 계획이 없으면 이 사진들 딸에게도 보여드려야겠네요. 아, 손녀 윤서라고 했죠? 학교에도 좀 알려야 할까요?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명자는 분노와 절망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당신들, 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돈이요, 돈. 원금이라도 일부 갚으시든가 아니면. 박진수는 가게 내부를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가게, 그리고 댁딸 미경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라도 넘기시든가. 그날 이후 명자의 가게는 마치 역병이 돌기라도 한 것처럼 손님이 끊겼습니다. 시장 안에는 명자의 사위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도박과 여성 문제로 탕진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명자로서는 이런 오명을 쓰는 것이 죽음보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생선가게 강씨, 반찬가게 박씨뿐만 아니라 시장의 모든 상인들이 명자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인사를 건네면 고개를 돌리고 지나가다 마주치면 모르는 척 하는 일이 반복되었죠. 명자가 35년 동안 쌓아온 신용과 인정이 불과 며칠 만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딸 미경의 상태도 심각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모자라 그가 남긴 빚과 오명까지 떠안게 된 미경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들었습니다. 직장에도 나가지 못한 채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며 가끔 명자가 전화를 걸면 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손녀 윤서에게도 닥쳤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윤서는 갑자기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윤서의 아버지가 여자 문제와 도박으로 회사 돈을 날리고 자살했다는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태권도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윤서는 갑자기 부원들에게 외면당하고 연습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안 갈래요. 윤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다 저한테 이상한 소리예요. 아빠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명자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할머니가 다 밝혀낼 테니 조금만 참자, 응?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가게 매출은 10분의 1도 안 되게 줄었고 그마저도 시장 밖에서 오는 손님들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누군가 가게 유리창에 사기꾼네 가게라고 적은 종이를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명자는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일어나 그것을 떼어내고 닦았지만 마음속에 생긴 상처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박진수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가게에 들러 명자를 위협했고 손님이 오면 큰 소리로 재석의 비행에 대해 떠들어댔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민사 문제라며 개입하지 않았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려 해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명자는 밤마다 죽은 남편의 영정 앞에서 울었습니다. 여보, 어떡하면 좋을까요? 우리 딸, 우리 손녀. 다 망가져가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해요?
대답 없는 남편의 사진만이 명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명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고 손님이 없어도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사람은 정으로 산다는 그녀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명자의 삶은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가게에는 이제 손님이라고 해봐야 시장 밖에서 오는 사람들 몇 명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어느 날은 박진수의 부하들이 문 앞에 서서 여기 음식 맛없어요. 주인이 사기꾼이에요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명자는 매일 밤 가게 문을 닫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날이 갈수록 빚독촉은 심해졌고 명자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할머니, 또 안 주무셨죠? 윤서가 어느 주말 아침 가게에 들러 명자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윤서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종종 가게에 들러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원래는 어머니 미경이 그 역할을 했지만 요즘 미경은 집에서 나오지도 않는 상태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윤서. 할머니는 늙은이라 원래 잠이 없어. 명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의 주름과 피곤한 표정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윤서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알아요. 아빠가 그런 사람 아니었다는 거. 도박도 안 했고 그런 나쁜 짓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명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녀의 순수한 믿음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윤서는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고 나온 거니?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또 약 먹고 주무세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무서워요. 엄마가 계속 이러면 어떡해요? 명자는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할머니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그러나 속으로는 자신의 무력감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5억이 넘는 빚, 박진수의 끊임없는 압박, 상인들의 외면, 딸의 우울증. 모든 것이 명자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딸과 손녀의 얼굴이 떠올라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윤서는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할머니 대신 오늘 필요한 재료들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칼질을 하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머니를 도울 수 있을까?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4명의 노인들이 들어왔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오던 그 손님들이었죠. 명자는 그들을 보자 급히 눈물을 닦고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칼국수 4그릇이시죠? 노인들 중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75살쯤 되어 보이는 노상국이 명자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정씨,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네. 아닙니다.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요. 명자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단골석으로 안내했습니다. 노인들은 항상 그랬듯 가게 구석의 4자리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곳은 가게 전체가 잘 보이면서도 등은 벽을 향하고 있어 안정감을 주는 자리였습니다. 윤서는 할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할아버지들.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노상국은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학생? 할아버지들, 우리 할머니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와서 할머니를 괴롭혀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계속. 노상국은 잠시 윤서를 바라보더니 테이블 아래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그는 버튼을 누르고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자세히 말해보렴. 윤서는 할아버지가 녹음기를 꺼낸 것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사고로 위장된 의혹, 박진수라는 남자와 그의 채무단이 가게를 찾아온 일, 시장 상인들이 등을 돌린 일, 그리고 엄마의 우울증까지. 윤서가 이야기를 마치자 노상국은 녹음기를 끄고 다른 세 노인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중 가장 마른 체형의 노인, 김성철이 물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뭐였지? 텍노스 전자요. 아빠가 사장님이셨어요.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네 명의 노인은 모두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노상국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학생, 집에 가서 아버지 물건들 중에 회사 관련된 서류나 노트, 컴퓨터 같은 것 있니? 아빠 서재에 노트북이랑 서류들이 있어요. 하지만 비밀번호를 몰라서. 윤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있는 그대로 가져오면 돼. 노상국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할머니한테는 말하지 마. 걱정하실 테니까.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도와주실 수 있나요? 노상국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약속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볼게. 다음 주 화요일 똑같은 시간에 여기서 만나자. 그때 명자가 칼국수 그릇을 들고 나왔고 윤서는 재빨리 자리를 떠났습니다. 노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명자는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노인 손님들하고 무슨 이야기 했니? 아, 그냥 학교 이야기요. 할아버지들이 물어봐서요. 윤서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진수와 그의 부하들은 더욱 대담해져 이제는 가게 앞에 진을 치고 손님들을 막아서기까지 했습니다. 명자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박진수 일당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명자는 텅 빈 가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은 대부분 상해가고 있었고 임대료와 공과금은 쌓여가기만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 달도 버티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는 일찍 가게 문을 닫고 딸이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미경의 상태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미경은 소파에 누워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밥은 먹었니?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먹기 싫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부엌으로 가서 간단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자기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책상 위에는 교과서보다 아버지의 노트북과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것을 보고도 뭐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화요일 노인들이 예정대로 가게를 찾았습니다. 윤서도 마침 학교를 마치고 가게에 와 있었습니다. 노상국은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주방에서 직접 칼국수 만드는 것 좀 볼 수 있을까요? 나이 들어 취미로 요리를 배워보려고요. 명자는 의아했지만 단골 손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요, 들어오세요.
특별히 보여드릴게요. 노인들이 주방으로 들어서자 노상국은 윤서에게 눈짓했습니다. 윤서는 재빨리 아버지의 노트북을 가방에서 꺼내 노인들에게 건넸습니다. 김성철은 노트북을 받자마자 무언가를 연결하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명자가 등을 돌린 사이 다른 2명의 노인은 주방 곳곳을 살피며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한 명은 천장을, 다른 한 명은 벽과 가구 밑을 주의 깊게 확인했습니다. 뭘 그리 살피세요? 명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 주방 구조가 참 좋네요. 집에도 이렇게 해볼까 싶어서요. 노인 중 한 명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노인들은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침내 가게를 나서면서 노상국이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정씨, 걱정 말아요. 모든 일은 다 잘 될 거요. 명자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왜인지 노상국의 단단한 눈빛에서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윤서는 할머니에게 다가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길 거예요. 진짜 이길 거라고요. 명자는 손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놀랐지만 그저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명자는 의아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드는 희망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저녁, 노상국과 그의 동료들은 서울 외곽의 한 허름한 주택 지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과거 국가정보원의 안전가옥으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지금은 공식적으로 폐쇄되었지만 노상국이 비밀리에 유지하고 있는 거점이었습니다. 벽면 가득 붙은 사진과 서류들, 여러 대의 컴퓨터가 이들이 단순한 노인들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고철수, 노트북 분석 결과는 어때? 노상국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마른 체형의 노인 김성철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박재석의 노트북에서 흥미로운 정보들을 찾아냈네. 텍노스 전자는 표면적으로는 중소기업이지만 실제로는 국정원 하청업체였어. 정확히는 항공우주국 정보 분석용 암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지. 다른 노인 장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기밀 사업체에서 5억이나 되는 돈을 빼돌렸다? 말이 안 되지. 어떤 바보가 그런 위험한 짓을 하겠나? 바로 그 점이 의심스러웠어. 노상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재석은 지난 3년간 회사 자금 흐름을 기록한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두고 있었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벚꽃 프로젝트라는 이름과 함께 일련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지. 김성철이 컴퓨터 화면을 조작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계좌들을 추적해봤네. 모두 5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당 후원금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어. 정확히는 현 여당 소속 국회의원 3명의 후원의 계좌로. 노상국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박재석은 이 사실을 밝히려다 살해당한 거로군. 그런데 더 복잡한 건 장민호가 덧붙였습니다. 그 돈의 출처야. 텍노스 전자 계좌가 아니라 국정원 특수사업비에서 나온 자금이 흘러들어간 거였어. 누군가 국정원 자금을 빼돌려 정치권에 흘려보내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박진수는? 노상국이 물었습니다. 4번째 노인 이대현이 파일 하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는 예전 국정원 대외협력팀 소속이었어. 10년 전 불미스러운 일로 쫓겨난 후 정치권과 연결된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었지. 일종의 비자금 운반책이면서 불편한 진실을 덮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자야. 노상국은 벽에 붙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 안 되는 건 왜 하필 칼국수집 주인 정명자와
그 가족을 괴롭히는가 하는 거야. 이미 박재석은 죽였고 증거도 없앴을 텐데. 장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찾고 있어. 박재석이 죽기 전에 무언가를 숨겨뒀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그걸 찾기 위해 가족들을 압박하는 거고. 그럼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해. 노상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대체 어디에 숨겨뒀을까? 그때 노상국의 눈에 텍노스 전자 로고가 들어왔습니다. 아슬아한 기억 하나가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깐, 텍노스 전자라고? 이 회사 설립자가 누구지? 김성철이 컴퓨터를 빠르게 조작한 후 대답했습니다. 임세호라는 인물이야. 지금은 은퇴했고 박재석에게 회사를 물려줬다고 나오는데. 임세호. 노상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알던 그 임세호인가? 무슨 일이야, 상구? 장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상국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구석에 있는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노상국과 몇몇 남자들이 군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임세호야. 노상국이 사진 속 한 청년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의 손가락이 다른 청년으로 향했습니다. 정명자의 남편 정영수.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노상국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68년도에 특수부대에서 함께 근무했어. 나중에 영수와 나는 정보부로 발탁됐고 임세호는 제대 후 전자회사를 차렸지. 그런데 73년 영수가 어떤 작전 중에 사망했어. 적어도 공식 기록은 그래. 그런데 실제로는? 이대현이 물었습니다. 실제로는? 노상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는 임세호와 내가 연루된 어떤 일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됐고 그것 때문에 제거됐어. 나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내가 그를 구하지 못했어. 노인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상국의 얼굴에 깊은 상처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명자의 가게에 가기 시작한 건 순전히 우연이었어. 그런데 칼국수 그릇을 내려놓는 순간 그녀의 벽에 걸린 사진을 봤지. 영수였어. 순간 모든 게 얼어붙는 것 같았네. 그럼 지금 이 상황은? 장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야. 노상국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세호가 세운 회사에서 영수의 사위가 같은 방식으로 죽었어. 똑같은 패턴이야. 그런데 왜 하필 박재석이 그 회사의 사장이 됐을까? 단순한 우연인가? 김성철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그건 우연이 아니야. 노상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세호는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영수의 가족을 몰래 도왔을 거야. 그리고 박재석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그를 발탁해 회사를 물려준 거지. 일종의 속죄 같은 것이었을 거야. 노상국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런데 만약 박재석이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올랐는지 알게 됐다면? 그리고 회사의 진짜 본질과 과거의 사건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했다면? 그럼 그는 위험한 존재가 됐을 거야. 장민호가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박재석을 제거한 뒤 그가 찾아낸 증거도 없애려 하는 거고. 하지만 만약 박재석이 중요한 증거를 어딘가에 숨겨뒀다면? 이대현이 말했습니다. 그는 분명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예상했을 거야. 그렇다면 보험을 들어두지 않았을까? 노상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걸 찾아야 해. 박진수와 그 뒤에 있는 세력이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것도 그거일 테니까. 김성철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재석의 이메일과 클라우드 계정을 뒤져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 아마 그는 디지털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 물리적인 증거일 가능성이 높겠군. 노상국이 턱을 문지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맞아, 정명자의 가게. 장민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칼국수집이 무슨 상관이야? 지난번에 우리가 가게 주방을 살펴봤을 때 천장과 벽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잖아. 노상국이 설명했습니다. 벽 한쪽이 다른 부분보다 살짝 튀어나와 있었어. 그리고 주방 선반 아래쪽에 미세한 흔적이 있었고, 이대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군가 그곳을 수색했다는 뜻인가? 그 이상이야. 노상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박재석이 가게 어딘가에 증거를 숨겨뒀고 박진수 일당이 그걸 찾아 헤집어 놓은 거야. 하지만 그들도 아직 찾지 못한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먼저 찾아야겠군. 김성철이 컴퓨터를 닫으며 일어났습니다. 노상국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명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영수와 내 관계,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연결고리에 대해. 장민호가 노상국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금은 그녀를 구하는 게 먼저야. 과거의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노인들은 각자 준비를 마치고 안전가옥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노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날카롭고 단호한 특수요원의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습관처럼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전 10시 가게 문이 열리고 낯선 양복 차림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정명자 씨를 찾습니다. 남자는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정명자입니다만. 명자가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국가정보원 윤정현 수사관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박재석 씨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명자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국정원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무슨 일로요? 박재석 씨의 사망 사건이 단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정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방문자나 협박 같은 것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박진수라는 남자와 그의 부하들이 찾아와 거액의 빚을 독촉한 일, 시장 상인들 사이에 소문을 퍼뜨린 일, 가게가 망해가는 상황까지. 윤정현은 모든 것을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그 박진수라는 사람, 혹시 이 사람인가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명자가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윤정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자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추적하던 인물입니다. 일종의 비자금 운반책이자 정치권과 연결된 해결사 역할을 하는 자죠. 비자금이요? 명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윤정현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박재석 씨가 근무하던 텍노스 전자는 표면적으로는 중소기업이지만 실제로는 국가 기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였습니다. 최근 그곳에서 국정원 특수사업비가 정치권으로 빠져나가는 루트가 발견됐고 박재석 씨가 그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자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사위가 그런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니.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니. 그럼 우리 재석이는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윤정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박재석 씨는
국가 공익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어딘가에 숨겨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갑자기 명자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재석이가 죽기 며칠 전 저녁 무렵 가게에 들러 장모님, 주방 선반 좀 고쳐드릴게요라며 한참을 혼자 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유난히 진지한 표정이었고 떠나기 전에 장모님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가게를 꼭 지키세요. 이 가게는 우리 가족의 마지막 보루예요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혹시 명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사위가 죽기 전에 가게 주방을 고친 적이 있어요. 그때 뭔가를 숨겼을까요? 윤정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지금 주방을 좀 살펴봐도 될까요? 명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윤정연은 주방으로 들어가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선반 아래쪽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벌컥 열리고 박진수와 그의 부하들이 들어섰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했더니 국정원계가 냄새를 맡고 왔군. 박진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윤정연이 주방에서 나와 그들과 마주섰습니다. 박진수, 자수하는 게 좋을 거야. 이미 내가 연루된 모든 것이 밝혀졌어. 그럴 리가 없지. 박진수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증거는 이미 다 없앴으니까. 이제 남은 건 그의 시선이 명자에게 향했습니다. 이 귀찮은 할머니와 그 가족뿐이야. 박진수의 부하들이 윤정연을 향해 다가섰고 긴장감이 가게 안에 흘렀습니다. 그때 가게 뒷문이 열리며 노상국과 그의 동료들이 들어섰습니다. 뭐야, 이번엔 양로원 늙은이들이야? 박진수가 비웃었습니다. 노상국은 그를 무시한 채 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명자 씨, 저희를 믿어주세요. 윤서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도울 차례입니다. 명자는 혼란스러웠지만 노상국의 진지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상국은 이윽고 박진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오랜만이군, 박진수. 노상국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진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은 노상국?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죽은 줄 알았는데. 사람은 쉽게 죽지 않아. 특히 과거의 죄를 씻지 못한 사람은. 노상국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박진수의 부하 중 한 명이 갑자기 윤정연을 향해 달려들었고 순식간에 가게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명자는 겁에 질려 주방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놀랍게도 노상국과 그의 동료들은 나이가 무색하게 날렵한 움직임으로 박진수의 부하들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놀림은 수십 년간 단련된 특수요원의 그것이었습니다. 윤정연도 가세하여 한 명의 부하를 제압했고 노상국은 직접 박진수와 대치했습니다. 박진수가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려는 순간 노상국은 번개같이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박진수. 내가 누구의 지시를 받는지 알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이름도. 박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어떻게? 박재석이 모든 증거를 남겼어. 국정원 특수사업비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누가 관여했는지, 모든 것을. 노상국이 말했습니다. 그때 윤정연이 주방에서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선반 밑에 숨겨진 작은 금속 상자였습니다. 찾았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을 겁니다. 박진수의 눈에 두려움이 서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노상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명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할머니라도 인질로 잡아야. 그러나 그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방에서 칼을 들고 나온 명자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나가세요. 이제 더 이상 당신들에게 당하지 않을 겁니다. 박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노상국과 윤정현이 그를 제압했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가게 앞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끝났어, 정명자 씨. 노상국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과 가족은 안전합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노상국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해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 정영수에 관한 이야기. 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영수 씨요? 그렇게 오랜 시간 감춰져 있던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명자가 알지 못했던 남편의 과거, 사위의 용기 있는 선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노상국의 이야기가 긴박했던 사건 이후 명자의 칼국수 집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국정원의 윤정현은 박진수와 그의 부하들을 체포해 조사 중이었고 금속 상자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국정원 본부로 옮겨져 철저한 분석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노상국은 명자에게 남편 정영수와의 관계,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지만 더 자세한 이야기는 모든 것이 안정된 후에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 후 노상국은 긴급히 명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정명자 씨, 당장 가게로 오셔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명자는 서둘러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노상국과 그의 동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윤서도 함께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명자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노상국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박진수의 배후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박진수를 잡았지만 더 큰 세력이 뒤에 있었어요. 그들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쓰려는 것 같습니다. 김성철이 노트북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시장 주변의 모든 감시 카메라가 해킹당했어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명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시장 풍경이었지만 어딘가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서, 너는 어쩐 일이니? 명자가 손녀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같이 있어야 해요, 할머니. 윤서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빠의 진실을 밝히는데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노상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 중요한 단서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상국의 지시에 따라 장민호와 이대현은 가게 주변을 경계하고 김성철은 컴퓨터를 통해 감시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박진수가 체포되기 전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이 강원준 국회의원과 최태영 대기업 로비스트였습니다. 노상국이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벚꽃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한 인물들이죠. 벚꽃 프로젝트? 명자가 물었습니다. 국정원 특수사업비를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세탁하는 비밀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현직 국회의원색과 대기업 임원들, 그리고 국정원 내부 협조자들이 연루되어 있어요. 박진수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했고요. 윤서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가 그걸 알아내신 거죠? 그래. 노상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재석 씨는 텍노스 전자의 대표로서 국정원 하청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이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회계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파고들수록 거대한 비리가 드러났죠. 김성철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뭔가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시장 동쪽 입구에서 검은색 밴 2대가 진입했습니다. 노상국은 재빨리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모두 대비하세요.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명자는 긴장으로 몸이 굳어졌습니다. 윤서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우리가 있잖아요. 노상국이 명자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자 씨,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 남편 정영수 씨가 죽은 건 제 잘못이었습니다. 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전 저와 영수는 같은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영수가 내부 비리를 발견하고 이를 고발하려 했죠. 그때 저는 그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모든 걸 말씀드리는 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싶어서입니다. 명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랫동안 궁금했던 남편의 죽음에 관한 진실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다니. 그러나 지금은 그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더 급박한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저기 오고 있어요. 장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들이 시장을 가로질러 칼국수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옷 아래로 무언가 불룩한 것이 보였습니다. 무기를 휴대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위치 잡으세요. 노상국이 지시했습니다. 노인들은 신속하게 움직여 각자의 위치를 잡았습니다. 김성철은 컴퓨터를 통해 가게 주변의 감시 카메라를 조작했고 장민호는 주방에서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이대현은 가게 뒷문을 지켰습니다. 명자 씨, 윤서, 주방으로 들어가세요. 노상국이 말했습니다. 거기가 더 안전합니다. 명자는 손녀의 손을 끌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장민호가 이미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주방 도구들이 무기로 변모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자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윤서야. 우리는 이겨낼 거야. 너희 아빠가 용기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용기를 내자.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5명의 남자가 들어섰고 그 중심에는 고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원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칼국수집인가? 강원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왜 이리 초라한지. 노상국이 그를 마주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이런 곳까지 직접 오시다니 영광이군요. 노상국. 강원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노상국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30년 전 제가 지키지 못한 동료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죠. 강원준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늙은이의 헛된 꿈이군.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노상국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으셨나 봅니다. 그 순간 김성철이 컴퓨터 키를 눌렀고 가게 안의 모든 전자기기가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벽에 설치된 모니터에서는 녹화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강원준과 최태영 그리고 박진수가 비밀 회의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강원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재석이 마지막으로 남긴 증거입니다. 노상국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모든 것을 녹화했죠. 그리고 그 증거를 가장 안전한 곳,
장모님의 칼국수집에 숨겨두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강원주는 명확하게 벚꽃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하고 국정원 특수사업비를 빼돌리는 방법과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부분은 박재석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를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강원준의 부하들은 당황했지만 그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증거를 없애면 그만이지. 그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발짝도 움직이기 전에 장민호가 준비한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가게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시스템에서 물 대신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순식간에 가게 내부는 안개처럼 희뿌연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혼란 속에서 노인들은 완벽한 협업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민호와 이대현은 강원준의 부하들을 하나둘씩 제압해 나갔고 김성철은 원격으로 외부와의 통신을 방해했습니다. 노상국은 직접 강원준과 대면했습니다. 이제 끝났소, 강 의원. 노상국이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이미 국정원 본부와 검찰청, 그리고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에 전달됐소. 당신의 정치 생명은 끝났소. 강원준은 마지막 발악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 너라도 데려가겠다.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갑자기 주방에서 뭔가가 날아와 그의 손을 쳤습니다. 윤서가 던진 주방용 칼이었습니다. 총은 바닥에 떨어졌고 강원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아빠를 해친 사람들, 절대 용서 못해요. 윤서의 목소리가 연기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여러 명의 무장 경찰과 함께 윤정현이 들어섰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국가정보원입니다. 연기가 거치고 상황은 명확해졌습니다. 강원준과 그의 부하들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노상국은 마지막 녹취 자료를 윤정현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모든 증거가 갖춰졌습니다. 노상국이 말했습니다. 최태영과 다른 연루자들도 체포할 수 있을 겁니다. 윤정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선배님 덕분에 오랜 의혹이 마침내 해결되었습니다. 명자와 윤서는 주방에서 나와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칼국수집은 엉망이 되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승리의 미소가 어렸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이겼어요. 윤서가 기쁨에 넘쳐 외쳤습니다. 명자는 손녀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이겼구나. 너희 아빠가 보호하려 했던 것을 우리가 지켰어. 노상국이 다가와 명자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명자 씨, 당신 남편과 사위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명자는 노상국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이미 무너졌을 거예요. 윤정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정명자 씨, 박재석 씨의 죽음은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인정될 겁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명예를 회복해드리고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질 겁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 재석이의 이름이 깨끗해지는 것, 그걸로 충분합니다. 가게 밖에서는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 사건은 곧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비리 스캔들, 용감한 내부 고발자의 죽음, 정의를 위해 싸운 노인 요원들. 온갖 헤드라인이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습니다. 명자의 칼국수집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장소가 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며 명자에게 사과했고 손님들은 다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정의와 용기의 상징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상국과 그의 동료들은 그들은 다시 평범한 노인들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매주 화요일 그들은 여전히 명자의 가게를 찾아와 칼국수를 먹으며 조용히 시장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임무는 끝났지만 경계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시장 골목에 벚꽃이 흩날리는 5월의 어느 날 명자의 칼국수집 앞에는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설치된 임시 단상에는 정부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자리했고 명자와 미경, 윤서는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본 정부는 고 박재석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을 높이 평가하여 오늘 국가공익제보자로 추서하며 명예국민훈장을 추서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선언에 이어 미경에게 훈장이 전달되었습니다. 미경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남편의 이름이 더럽혀져 고통받던 그녀였는데 이제는 남편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또한 박재석 씨의 제보로 밝혀진 정치권 비리는 모두 수사되어 강원준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 기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는 앞으로도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장관의 발표가 끝나고 명자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평생 겸손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공식석상은 낯설었지만 오늘만큼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습니다. 제 사위 재석이는 그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직함 때문에 목숨을 잃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을.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이 시장에서 칼국수를 팔며 한 가지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사람은 정으로 산다는 것이었죠. 지금도 그 믿음은 변함없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자의 말에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노상국과 그의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명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명자는 칼국수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는 새롭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은 새 것으로 바뀌었고 내부도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한 가지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바로 주방의 선반, 박재석이 증거를 숨겼던 그 선반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게의 역사를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손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윤서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명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서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국가정보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상국과 그의 동료들이 보여준 용기와 지혜에 큰 영감을 받은 것이었죠. 미경아, 면 삶을 준비됐니? 명자가 주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 어머니. 미경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은 더 이상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명예가 회복되고 진실이 밝혀진 후 그녀는 천천히 회복되었고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 가게를 돕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지급된 보상금으로 경제적 어려움도 해소되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다시 웃음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주방으로 들어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칼국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칼국수집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의로운 가게라고 불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후 3시 가게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들이 들어섰습니다. 노상국과 그의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매주 화요일마다 가게를 찾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비밀 요원으로서가 아니라 명자 가족의 오랜 친구로서 방문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명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칼국수 4그릇이요? 그렇지요. 노상국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칼국수니까요. 그들은 단골석에 앉아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대화에는 더 이상 비밀이나 음모가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 친구들의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윤서가 그들의 테이블에 칼국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노상국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73년 겨울, 내가 처음 내 할아버지를 만났던 이야기를 해줄까? 윤서는 눈을 반짝이며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요즘 노인들의 이야기를 모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소설가가 되어 이 이야기들을 책으로 펴내는 것이 그녀의 또 다른 꿈이었습니다. 명자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시장의 활기찬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상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손님들은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칼국수집은 시장의 중심이자 자랑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수 씨, 보고 있나요? 명자는 마음속으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정에 우리가 지켜냈어요. 저녁이 되자 명자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미경과 윤서가 함께했습니다. 석양이 시장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지만 더 이상 어둠이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제가 새로운 메뉴를 좀 시도해봐도 될까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칼국수 말고 조금 다른 걸요. 그래, 해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명자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앞으로 너와 내 엄마가 이끌어갈 거니까 너희들의 생각도 중요하지. 어머니, 미경이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제 너희들을 믿어. 명자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냈잖니. 앞으로도 그럴 거야. 시장 입구를 나서는 세 여성의 모습은 마치 하나의 완벽한 그림 같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말처럼 사람은 정으로 산다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노상국과 그의 동료들은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위험은 없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임무로 이 가족을 끝까지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닌 순수한 정에서 비롯된 결정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앞으로는? 윤서가 문득 물었습니다. 명자는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두려울 게 없어. 진실은 항상 밝혀지고 정의는 언젠가 승리하니까. 그렇게 그들은 석양을 등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위로 떠오른 첫 별이 마치 축복하듯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명자의 이야기입니다. 칼국수집 할머니가 특수요원들과 함께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운 이야기, 평범한 노인이 비범한 용기로 정의를 지켜낸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어떤 악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이제 명잔의 칼국수집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닙니다. 그곳은 진실과 용기, 그리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희망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